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법원 선고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검찰에 구형이 있었는데요. 이 벌금형이 아닌 예상보다 높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434억 원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오늘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전국이 또 소용돌이 칠 것 같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검찰 구형은 나왔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현재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의 응원 속에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억지 조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5년 전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징역 2년이나 구형했을까요?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했습니다. 지지율이 박빙세였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당선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이라고 칭하며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도 비리를 감추려고 아무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동종 전과라며 실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동안 이 대표는 눈을 감고 검사의 주장을 들었고 방청객 일부는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대선 때 이 두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죠. 검찰과 이 대표 오늘 마지막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불꽃 튀었던 그 대화 내용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이유 발언은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사가 협박한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당한 성남시 공무원도 없지 않느냐는 추궁에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은 재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압박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 논리에 자신은 의견과 해석을 말했을 뿐이라고 맞선 겁니다.
검찰이 그럼 왜 성남시 공무원 22명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겠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벌금형 정도 예상했던 이 구형 수준을 넘어서면서요. 격앙된 지도부는 검찰 해체까지 거론했고 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검찰 구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한 친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진짜 야당과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천벌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아침부터 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도착해 차량 앞에 도열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방청권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퇴정 요구도 받았습니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원회 회의도 검찰 성토장이 됐습니다. 폭력 조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검폭, 법폭이라고 부릅니다. 야당 지도자에 대한 탄압이다. 이 대표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1심 선고가 세게 나올 경우 비명계의 물밑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인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유 기자가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실형을 구형한 건데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죄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봐도요. 오늘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법원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경우를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전례는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표는 과거에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형량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에도 친형 강제 입원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을 묶어서 구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선 무죄였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도 직위 박탈당하기 때문에 징역 2년이나 구형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법정안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검찰과 이 대표 치열하게 맞붙었을 것 같거든요. 이 대표는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대표 허위 사실로 지목된 두 발언이 있잖아요. 두 발언 모두 본인의 의견일 뿐이지 허위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들이밀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백현동 부지 개발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도
국토부에서 전화해서 직원들이 깨졌다는데 그게 압박이 아니냐 이러면서 협박은 자신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나 기억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이제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도 세게 구형한 검찰에 맞춰서 더 세질 수도 있는 겁니까? 법원 판결이? 네, 우선 재판부는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얽매이지 않고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형을 구형했어도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요. 만약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지고요. 당장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보전해줬던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네, 1심 재판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에서 구형부터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법이 정한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은 최대 1년 안에 3심까지 모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정이 늘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1심 재판에만 2년 정도가 걸렸고요. 항소심은 1심보다 변론을 적게 하고 또 대법원에선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1심보다는 짧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민주당 반응도 궁금한데 이 징역 2년 구형까지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민주당 현재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거 전례처럼 벌금 수백만 원 정도를 구형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친명계 의원 2년은 생각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이 대표랑 끝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방금 전 나온 민주당 반응 보면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사냥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구형에 대해서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걸로 보인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 선고가 더 궁금해집니다. 아는 기자, 유주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통일을 포기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던진 이 발언으로 정치권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 헌법, 국가보안법, 통일부를 없애자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통일을 포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조항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가 아닌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시키자는 겁니다. 오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또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토론의 계기도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좀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길 저는 바라는 거니까요. 임 전 실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보인 흡수통일 의지가 임 전 실장 발언의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 담론이 한반도 평화를 해칠 바에야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결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며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기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해외 방문 중인 체코 연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발언에 맹폭을 퍼붓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이 통일을 포기하자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 뜻과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도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개의 국가론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화통일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신노선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다녔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여당도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거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은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김정은의 전위부대, 김정은 비위 맞추기, 장단 맞춰주기였다. 지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2개의 국가론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일하지 말자 등 시니컬, 냉소적 접근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삐삐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헤즈볼라 대원을 겨냥한 삐삐와 무전기 폭발이 이 공습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레바논 남부 지역. 미사일 소리가 들리더니 연달아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재 시각 19일 밤 9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에 있는 무기 저장고를 공격해 약 100개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와 건물 등 기반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52회 이상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생 이후 가장 큰 이스라엘 공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헤즈볼라의 통신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공습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직전 발생한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건이 이번 공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적의 지휘 통제 체계를 혼란시키고 주요한 인원들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같은 날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국경지대인 이스라엘 북부 군사시설을 17번 이상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위협했습니다.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كل الضوابط والقوانين والخطوط الحمراء.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서 전투기로 음속 폭음, 이른바 소닉붐을 일으키며 위협했습니다. 확전 등 중동 내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think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really very real security challenge that Israel faces is through a diplomatic resolution. 한편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37명, 부상자는 3,000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핵심 지지층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죠. 트럼프는 강한 어조로 유대계 표심을 공략하고 해리스는 토크쇼의 여왕 손을 잡고 새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화상으로 연결된 미국 스타들을 차례로 부릅니다. Ben Stiller, Jennifer Lopez, where are you, Jennifer? Yes! 오프라 윈프리 쇼를 연상케 하는 이 무대는 현지 시각 어제 미시간에서 열린 해리스 지지 행사입니다. 제니퍼 로페즈나 줄리아 로버츠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화상으로 출연해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Hello, President Harris. Now. Yeah. 47 days. 47 days, yes.
해리스는 공화당 측이 주로 공격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경 안보법에 서명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And when I am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make sure that bill gets to my desk and I will sign it into law. 해리스 측의 행사가 화려하고 화기애애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의 행사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 대상의 보수파 행사에서 트럼프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스라엘이 2년 안에 사라진다며 강한 어조로 유대계 표심을 촉구했습니다. If you want Israel to survive, you need Donald J. Trump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Jewish people are going to vote for Kamala or a Democrat. And honestly, you ought to have your heads examined. 또 북한을 핵무기 뒤에 숨은 나라라고 칭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뒤늦게 TV 토론 중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재산 거의 500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산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의회에 제출된 세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정했더니 순자산만 39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상위 0.1%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소득의 대부분은 사업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트럼프가 보유한 호텔과 골프장 등에서 얻은 사업 소득만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부동산과 세계 여러 나라의 호텔만 9개를 갖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경우 약 107억 원의 순자산을 신고했습니다. 약 26억의 상장지수 펀드 일명 ETF와 13억에서 66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포함해도 트럼프의 재산이 485배 많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주 법무장관, 부통령 등 공무원으로 재임해왔는데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호사였던 남편 더글러스 M. 호프의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통령 후보들까지 포함해 순위를 따져보면 트럼프, JD 벤스, 해리스 월즈 순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여러 소송으로 인한 벌금과 위자료 등으로 깎일 자산도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폭염이 물러가니 바로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300mm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강원 주문진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비가 지금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강릉 주문진항엔 조금 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경남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강원 북부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엔 호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전남 장흥에선 새벽 한때 시간당 73.5mm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순천에도 시간당 69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제주 산간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빌라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3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엔 최대 300mm 이상, 서울 수도권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이 저기압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밤 통영 앞바다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엔 강풍이 우려됩니다.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중이고요. 산림청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중문진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행인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달려옵니다. 중앙 버스 정류장에 놓인 물통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는 건너편 상가 1층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햄버거 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뭐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미 이제 여기 안에 연기하고 냄새하고 안에 주방까지 다 파편이 튀어서 이 사고로 가게 근처를 지나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70대 남성 운전자 등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벽돌로 만든 모서리 기둥은 깨져 나갔고요. 통유리창과 초록색 샤시도 박살이 나면서 바닥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가 산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편의점 쪽으로 돌진합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차량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성은 다리를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70대 남성 운전자는 좌측에서 직진 차량이 튀어나와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휘어져서 쓰러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 오늘 오후 경기 광명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복구가 진행 중이라 퇴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20여 층 높이의 철제 가설물이 도로 방향으로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굴삭기가 가설물을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건물 철거 작업 중 낙하물을 방지하는 철제 가설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복 5차선 도로와 인도가 통제되면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내리게 됐는데요.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좀 원래 그냥 10분이면 지나갈 길을 뭐 1시간 걸려가지고 간 분들도 있었고. 철거 작업은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로 통제에 퇴근 행렬까지 겹치며 인근 도로에는 차량들이 제자리 걸음하듯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미군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의 비행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우리 군은 열흘 뒤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보고 있겠죠? 김용선 기자입니다. 가오리 모양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날아오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각 18일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의 시험 비행 모습입니다. 이전에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미군이 비행 영상을 정식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총 집결했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B2 스피릿 등 미국의 기존 전략 폭격기들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비행 시험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사일과 핵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종의 억제력을 가하면서 언제든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대북 압박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도 북한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진행되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의 삼축체계 전력을 과시할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실물을 최초로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현무5는 탄도 무게만 세계 최중량급인 8톤, 전체 무게는 36톤에 달하는 고중량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어제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도 무게인 4.5톤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위력 또한 전술에게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이 장면 기억나시죠? 북한 탁구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과 이 셀카 찍고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멀쩡히 훈련하는 모습이 북한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러 공개한 걸까요? 박수희 기자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임종훈과 신유빈 선수. 함께 메달을 딴 선수들과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도 보입니다. 말도 섞지 않는 북한 선수들의 이례적인 모습은 당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전문 매체가 이들이 외국 선수와의 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했다며 귀국 후 사상 총알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1적대국인 한국 선수들 옆에서 웃음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소 2, 3년간 노동 단련형이나 정치범 수용소행 등 무거운 조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선수복을 입고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틀 전 이들의 연습 장면을 공개하면서 체육 일꾼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힘차게 연습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성과는 계속 살리고 결함들은 극복하면서 우리의 공화국기를 창공 높이 휘날릴 만큼 다음번 국제경기들을 위해 맹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북한이 이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 국가라는 어떤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 폐막 후 한 달이 지난 만큼 이미 약식 처벌을 받고 복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75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는 버빙카가 가고온 이 태풍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 주택을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물에 잠긴 도로에선 흙탕물이 요동칩니다. 시민들은 침수된 오토바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바지춤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상하이를 강타했던 13호 태풍 버빙카가 소멸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저녁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초속 25m의 풍속으로 저장성에 상륙한 플라산은 상하이 펑셴구와 장쑤성 등을 지나며 6시간 동안 300mm에 달하는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앞서 중국 기상국은 플라산은 이동이 빠르고 습기를 많이 품고 있어 엄청난 강우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주민 11만 2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선박 640여 척의 운항과 기차 54대의 운행도 통제했습니다. 미리 대비한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我们在台风来之前嘛，就是进港加固缆绳，做好一切措施，就确保人和船的安全。 태풍 플라산은 오늘 오전 9시쯤 이르러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된 상황. 다만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급히 틀면서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강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태국의 한 가정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성이 4m 길이의 거대한 비단뱀에 2시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찰이 컴컴한 방 안에 비추고 들어가자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몸은 허벅지만한 비단뱀으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태국 방콕 남부 외곽 지역에서 4m 길이의 비단뱀이 가정집에 들어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비단뱀이 여성의 몸을 똘똘 말아버린 겁니다. 허벅지에는 비단뱀에 여러 번 물린 상처도 보입니다. 비단뱀은 독성은 없지만 먹잇감을 조이는 강한 힘 때문에 사람에게도 위험한 동물입니다. 이 여성 역시 점점 조여오는 강한 힘 탓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2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창백한 상태였고 뱀을 떼어내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을 놓고 정부는 6년 만에 최대 폭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조사에서는 4.5% 하락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이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민간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기관은 6년여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분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값이 전달보다 4.5% 떨어졌다고 본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은 같은 기간 1.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민간에선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등록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표본 삼아 통계를 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른 시차로 인해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 달에 계약이 된 건수.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통계에 반영되는 속도는 민간 기관인 중개사협회가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잠깐 꺾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수시로 나와, 수시로. 전반적으로는 보합으로 가거나 조금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9월과 10월 정부 부동산 지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 이후 뒤늦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온도차는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지만 2,6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B컷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는 2,59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620선까지 내다봤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에 오후 들어 힘이 빠지며 2,600선을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9% 오른 74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직격탄을 맞았던 반도체주들은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반등세를 보이다가 0.16% 내린 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이상 반등했지만 16만 원 선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B컷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니케이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 폭락으로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그 원인이 된 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해 관련 주식이 대량 매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모건 스탠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이틀 전 서울지점 창구에서 101만 주가 넘는 주식이 매도됐습니다. 전날에 비해 3배 가까이 늘다 보니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첫 거래일인 19일 하이닉스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일각에선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부정 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듯이 그 증권사를 이용한 다른 투자자의 일이거든요. 리서치 센터와 투자자 사이에서 미공개 정보가 오갔는가 그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은 채널A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소는 모건 스탠리를 통해 매도한 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공식 판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인 AI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애플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1호 구매자조차 반쪽 AI만큼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장 중요한 하드이긴 하지만 한국어가 내년부터 지원되는 점 조금 아쉽긴. 애플의 첫 AI 폰으로 예상됐지만 아이폰 16엔 아직 기능이 구현되진 않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영어를 기반으로 일부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첫 자체 AI를 공개하며 소개했던 사진 편집이나 똑똑해진 음성 비서 기능, 기대를 모았던 통화 녹음도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팀 쿡의 공언과 달리 반쪽 AI 폰을 출시하자 후발주자인 애플이 쫓기듯 내놓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애플로서는 후발주자였다. 그래서 일단 제품을 출시하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보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사전 주문도 전작 대비 약 13% 감소했습니다. 중국 샤오미에 밀려 3위로 추락한 애플. AI 폰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지만 반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더워서 그런지 예방접종 병원은 한산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소아과 병원입니다. 어린이 환자로 가득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 예방접종 첫날인 오늘 이 병원에서 접종한 어린이는 2명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물러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독감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은. 바로 맞힐 거예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은 오늘부터 맞을 수 있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같은 날 시작돼 동시 접종을 권고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유행합니다.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한데 백신을 맞으면 성인의 경우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고 걸리더라도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항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미리 맞아야 돼요. 전자예진표도 도입돼 접종 당일에 한해 집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선 병원에 파견된 250명의 군의관들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일부 병원에는 군의관이 없었고 복지부는 군 부대도 의료 현장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파견해온 군의관 250명이 현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250명 중에서 부대로 복귀하신 분들은 안 계셔서 250명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군의관을 파견받은 일부 병원에 확인해봤습니다. 군의관이 한 번 오셨는데 응급실이 어렵고 그런 의사를 비춰서 바로 이제 복귀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저희는 없어요 지금. 9일에 한 번 오셨는데 그분도 지금 근무는 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 복귀하셨다. 한 군의관도 채널A에 저희 부대병원에도 지정병원에서 차출 취소돼 복귀 후 정상 근무 중인 군의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관 210명이 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복지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는 병원과 군의관 사이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의관들이 당초 있던 부대 내 병원으로 간 경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료 현장인 부대로 복귀한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부대 복귀인데도 의료 현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셈입니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군의관 파견을 두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1100년 된 고성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따내려고 간 거죠. 성과가 있었을까요? 프라하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성문 앞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가 맞이합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 영부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프라하성 광장 중앙에 서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정상이 만난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성, 체코 프라하성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두코바니 원전은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Je možnost výstavby jaderných bloků v Dukovanské jaderné elektrárně, která by vedla k zahájení výstavby těchto bloků. 대통령실은 체코 대통령이 최종 계약 성사가 낙관적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함께 하자는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내외는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회장 등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체코 총리와 양국 원자력 설비 기업을 시찰했습니다. 체코 정부, 의회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민주당이 뭘 잡을 겁니까? 네, 민주당 호남 재보궐 놓고 조국 혁신당과 신경전 중이죠. 그 와중에 조국 대표 공격할 건수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 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끄럽다, 지방의원이냐며 조 대표를 뒷담한 메시지가 포착된 겁니다. 그동안 조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외쳤는데 뭘 했길래 불참했어요? 전남 영광에서요. 이 호남 민심 잡느라 여념 없었습니다. 결국 특검만이 답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 법안에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뭐 특검법이든 아니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참석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혁신당은 민주당도 18명이나 불참했는데 왜 문제 삼지 않냐. 급하게 본회의 일정 잡아놓고선 불참했다고 비난하느냐고 억울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국 대표 본인은 민주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곡성 목욕탕도 가고 호남살이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논란. 원래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듯 했는데 이준석 의원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뭡니까, 개혁 밀당은? 네, 밀당, 밀고 당기기의 준말이죠. 정치권에서 심야에 김영선 전 의원 만나러 칠불사간 이준석 의원을 향해 밀당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비례 1번을 제시한 김영선 의원 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이득이 되니까 논의를 해본 거예요. 4명뿐이 없었던 개혁신당이 5명이 돼야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26억 원 정도.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시공창에 아주 썩은 냄새를 보는 듯한. 보조금 받으려고 이제 현역 배지가 필요했다는 의혹인데 자꾸 개혁신당 쪽으로 화살이 와요? 네, 전직 개혁신당 의원들도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칠불사 회동 다음 날 종로에 모여서 논의는 했다고요. 3월 1일 오후 2시에 개혁신당의 주요한 멤버들이 다 모였죠. 개혁신당에서 3번을 달라. 저는 이건 굉장히 구리다. 부정치적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칠불사 그 현장에서 이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부했고 서울 올라와서 이 내용 공유만 했다고요. 김 전 의원이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 찾아가서 비례 부탁한 자체가 개혁신당이 공천 약속한 적 없다는 방증이라고요. 이 의원 누가 판을 이렇게 끌고 가냐면서 개혁신당으로 향하는 화살에 불쾌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인데 계엄 특공대가 공개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민주당이 계엄 대비해서 서울의 봄팀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드디어 오늘 이 팀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민주주의 말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오늘 저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계엄은 국가 비상상태 시에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을 제외하고는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전쟁 때 선포해도 72시간 내에 국회 사후 동의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계엄 해제뿐 아니라 선포도 국회 동의 받게 한 거죠. 여당은 저 법을 발의한 저희를 의심하던데요.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맞춰서 한 것 아니냐고요? 네, 이 대표가 다음 대선 출마 못하게 될 경우 대비해서 최종심 전에 대통령 탄핵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 부대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의 봄팀 대통령 향해 이 법 거부권 행사하면 계엄 의지 있는 걸로 알겠다며 으름장까지 났는데요. 계엄 의혹 증거부터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현재 사연임을 노리고 있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연임 도전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요즘에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인촌 장관은 원래 연임까지 가능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3연임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연임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 감독들이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을 더 많은 연봉으로 데려왔다는 최근의 주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오는 24일 국회 문광희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삼각봉에는 300mm, 전남 순천은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물폭탄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져서 한낮에도 서늘할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는 수도권에서 강하겠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강원과 충청, 제주에, 저녁부터 밤까지는 남부지방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300mm 이상, 경남에 180mm 이상, 그 밖에도 150mm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는 19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지만 남부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만 나대라.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지. 건방진 것들. 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에게 퍼부은 막말입니다. 간호사들이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이런 말 한 겁니다. 누가 감히 의사를 건드려? 설마 이게 의사 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수준도 자격도 미달. 뉴스에 마칩니다.